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게 부동산 버블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버블을 만드니까 이제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또 화끈하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율도 너무 강하게 절상을 했고, 그죠? 그리고 금리도 너무 많이 낮췄다가 갑자기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린 거죠. 그 일본의 그 비정규직 남용과 평생고용 시스템이 이중 구조를 굉장히 심화시키면서 청년 세대가 거기로부터 소외가 됐고 사회에 제대로 된 월급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고용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일본만큼 그런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달리 좀 적응력이 되게 강한 게, 아까 플로피 디스크 얘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디지털화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저랬잖아. 그런 현상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뭐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약간 포모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포모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기는 건, 화폐 가치의 폭락은 반대편에선 자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돈을 풀어서 나타나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내 친구는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럼 지금이라도 오늘이 제일 싸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계속해서 뒤에 들어가주는 역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는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전 세계가요,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성장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정 레벨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게 되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요, 돈이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자산에 쏠리게 되면서 간헐적으로 다양한 자산들이 이제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깔고 가는 게 맞지, 막 올라간다고 해서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자산으로 막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낭패를 낳을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라든지 주식 시장의 버블 붕괴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그렇게 간다 이제 이런 말씀보다도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살려는 포모 현상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면서 따라간다, 요거는 저는 오케이인데, 한쪽에 쏠려가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들보다는요, 여러 개의 자산을 갖다가 분산해서 접근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일본 사례를 보면 인구도 우리보다 많은 1억 이상이고, 또 경제 발전도 먼저 이뤄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율과 금리라는 거에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환율과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이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환율과 금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환율과 금리라는 건요, 결국에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운다고 할 때, 작물을 키운다고 할 때 그 작물이 적정한 온도에서는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맞는 온도.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하면은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환율과 금리가 중요한 그 샘플이 됐던 이유가요, 너무 극단적인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했잖아요. 네. 이 플라자 합의는요, 결국에는 일본이 엔화를요, 그때 당시에 달러당 120엔 하던 걸, 그때 당시에 달러당 250엔 하던 걸 120엔으로 반토막을 내버려요. 1년 만에. 이렇게 환율이,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400원이었는데 이게 7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의례껏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수출이 안 될 거잖아,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내수라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지 하면서 돈을 과도하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엔화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출은 힘들 거야 라는 그 인식이 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게 부동산 버블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버블을 만드니까 이제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또 화끈하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율도 너무 강하게 절상을 했고, 그죠? 그리고 금리도 너무 많이 낮췄다가 갑자기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린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냉탕 온탕을 반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의 경우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 엔화가 너무 강했거든요. 이 디플레이션 압력도 강했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쪽 늪에 너무 세게 빠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걸 딱 크레인 같은 걸 딱 깔아놓고서 힘을 줘요. 근데 웬만큼 힘을 줘도 이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게 확 당겼더니 확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달러당 71엔까지 엔화가 빠졌다가 지금은 이게 뭐 162엔까지 올라가고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너무 한쪽으로 환율과 금리가 쏠리게 되면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도 뭔가 정책을 집행을 할 때 금리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한쪽 방향으로 너무 세게 쏠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낮아져가지고 계속 금리가 내려갈 것이며 저금리에서 절대 올라오지 못할 거야. 이러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 등을 갖다가 자산 가격의 버블을 자극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세게 올리게 되면 또 현재까지 만들어놨던 경제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출 성장도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원화 강세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건 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원화 약세가 너무 세다. 이러면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매크로 환경은요. 너무 극단적일 때 거대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일드한 것, 적정한 레벨, 적정한 온도가 지속되는 게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배양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크지 않는 게 네, 좀 그렇죠. 좋아 보이네요. 예, 예. 추가로 여쭤봐야 될 게 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네. 이 환율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근데 이제 미국만큼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느냐? 지금 미국 금리는요. 4.25에서 4.5%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0.25씩 낮추더라도요. 0.25씩 낮추더라도 낮출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현재 2.5예요. 그럼 2.5에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 낮출 수 있는 룸이 크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또 4.5의 금리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3%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만 감안을 해도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의 기준 금리인데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정도 돼요. 그러면 낮출 수 있는 룸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막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소극적이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해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금리를 낮춘다기보다도요.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는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예, 그 정도 레벨에서 아무래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못하면 우리나라는 성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3년도, 24년도에는 추경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대규모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죠. 경기를 부양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춰서 부양하는 게 있고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은 조금 소극적일 것 같고요. 재정정책 쪽에서의 지원이 조금 나아지면서 성장의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D님, 일본의 장기 불황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네. 아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유사한 거 아니야? 걱정된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었나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너무 느리게 너무 안정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처했다는 부분인데요. 한국이 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일본이 움직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빠르고 과감한 구조 개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뭐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뭐 우리보다 뭐 20년, 30년 전에 겪고 있고 우리도 굉장히 바트게 따라가고 있는데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율만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 보육, 그다음에 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여서 청년 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일본의 그 비정규직 남용과 평생 고용 시스템이 이중 구조를 굉장히 심화시키면서 청년 세대가 거기로부터 소외가 됐고 사회에 제대로 된 월급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지금 사실은 일자리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고용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특히 청년들이 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좀 양질의 좀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에 뒤처지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너무 오래 끌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이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동차 같은 좀 주력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함정에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AI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되고 있지만 바이오, 에너지 같은 좀 미래 산업을 키우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약한 내수 경제,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이나 서비스업 생태계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청년 세대를 다뤘던 거는 바로 그 청년 세대가 우리의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미래의 지분을 그런 청년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선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걸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좀 포기하지 않게 좀 교육, 주거, 일자리 면에서 좀 실질적인 사다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은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뭐 청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런 유수한 인력들과 그런 것들이 안에서 지켜지고 여기서 선순환이 되게 하는 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더 나은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거거든요. 일본이 놓친 점이 그 지점이고요. 그런 임금이나 고용 구조 개혁 같은 문제들, 그런 이제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청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들, 청년 세대가 사회에 진입할 때 경제적 좀 안정이 좀 보장되게 해서 인생 계획이나 미래 설계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안정,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 굉장히 지금 일본도 뒤늦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의 절반을 대도시에서 일하면서 월세로 내면은 저축을 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회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보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역세권, 뭐 소형 공공 임대나 뭐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것들을 일본이 좀 하려고 좀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과 노후 주거지는 빈집 뱅크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하고 그래야 청년들이 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청년들도 많이 간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금 책에서 그려지는데 단장님, 이 베트남은 지금 현재 어떤 장점을 가진 나라길래 투자도 많이 유치되고 기업들도 많이 가고 청년들도 이동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됐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 생산 라인이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중국만큼 임금이 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로서 좀 근면한 인력들이 있는 곳, 그 이제 손기술이 좀 있는 인력들 이제 그런 곳이 이제 베트남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 베트남으로 들어가면서 베트남의 FDI라고 하거든요. 이 공장이라든지 설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런데 공장 설비 같은 게 이렇게 집적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이 대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인프라 같은 게 깔리다 보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베트남 경제의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성장이 빠른 국가들 이런 곳에서는요. 결국에는 뭔가 이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스시집을 하고 싶다 아니면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이 정체된 곳과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들이 있으면은 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분명히 기회 요인들이 생기게 되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국가의 어떤 동력도 있겠지만은 지금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조금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반사수혜를 베트남이 조금 더 받을 가능성 요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뭐 재정으로도 노력을 해보고 금리 조정도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부채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부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공공 부분까지 합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한국의 부채 상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공식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GDP 대비해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중요한 거는 GDP 대비로 보는 이유가 성장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1억 있어요. 뭐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연봉이 1억이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를 바라볼 때 그 부채 자체로만 나이브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장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요. 정부 부채가 5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200%가 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양호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요. 고도 성장을 해온 국가 중에 하나였죠. 특히 90년대 같은 케이스는 그랬고요.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대중 수출 특수를 노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도 많이 벌었고 어느 정도 소득을 갖다 유지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만약 구조조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작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2040년대까지 잠재 성장률을 보니까 1%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지 않습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GDP가 쪼그라들게 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부채가 더 되죠. 커 보이는? 그렇죠. 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는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은 지금의 부채가 가만히 있더라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복지 지출하고 그 복지를 지출을 위해 가지고 돈을 빌려다 보니까 일본의 부채 비율이 커져서 거기에 대해 이자 내는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불황이나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 구조적인 부채 문제로 진입했던 게 일본의 케이스고요. 아직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역시 뭐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랐는데 일본 현재 고령화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 책에도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수요 같은 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잘 안 돼서 병원이나 지역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고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거의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요. 그래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병원이나 의료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 도심 간의 의료 불균형이 되게 심한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제 책에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택 의료거든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까 시골 같은 데는 그 왕진을 하는 의사가 의료 스태프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진료할 수 있는 기구들을 차 안에 싣고서 왕진을 다닙니다. 시골 마을에. 병원이 너무 뭐 고령자들이 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의사분이 운전을 해서 그 마을에 각 집들을 돌면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바로 이렇게 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해가지고 처방전도 발급을 해주고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겠네요. 재정 지출이 커지고. 네네. 단장님, 일본의 지난 30년과 우리나라를 딱 놓고 봤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전부 다 고도 성장을 한 다음에 성장의 정체기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아직 일본만큼 그런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달리 좀 적응력이 되게 강한 게 아까 플로피 디스크 얘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디지털화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또 하나는 투자에 있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보면은 이 머니올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적응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이미 봤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무조건 이 길로 갈 거니까 무너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길로 갔다 무너진 그 케이스를 보니까 무언가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먼저 디플레이션의 길을 갔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이런 판단들보다는요.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대한민국만의 DNA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고 좀 답답했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좀 나은 면도 있구나, 가능성도 있구나 보이네요. 유피디님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지난 30년 그리고 또 엑스오스 재팬을 쓰시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점을 나는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 면에서 과거 일본이 걸어왔던 길과 비슷한 궤적을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분기점에 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달리 조금 이 분기점에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점들을 바로 오히려 청년의 그런 모습에서 또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과 달리 좀 두 가지 지점에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은 굉장히 느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굉장히 천천히 가는 사회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좀 다릅니다. 일본은 변화보다는 관성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강하지만은 한국은 그런 위기를 빨리 감지하고 제도 개선이나 기술 전환을 추진하는 유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청년들과 달리 우리 청년층의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성. 그러니까는 일본 청년들은 굉장히 지금 소확행, 그러니까는 비교적 안정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한국 그래도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새로운 도전, 창업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본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대응하면서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 기회를 좀 잡아서 미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육성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우리 국가 설계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면 분명히 일본과는 지금 시차를 두고 닮아가고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책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정말 그 진행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은 잃어버린 30년 전체를 디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일본이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30년에서 확실히 회복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또 일본의 부동산 시장,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본의 주가는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90년대 버블 당시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황이 장기 불황이 이어지지만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서 어떻게 회복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봐야지 우리도 여러 가지 경제체제의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방향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는 빈부격차를 늘리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인약세에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미래 세대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빈부격차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무조건 틀렸다기보다는 그 방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뭔지를 알면서 이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우리가 일본의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케이스를 이미 봤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보다 중요한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점을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술술 잘 읽히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일본의 지난 30년을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 기술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